자, 172페이지 변동 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의 정책 효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BP 곡선의 모양들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만 우리는 기본 강의에서는 모두 BP가 수평인 경우에 국한해서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자, BP가 수평인 경제는 완벽한 자본의 이동성이 전제되어 있는 경제이고요. 변동 환율 제도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환율이 바뀔 수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 Y, R 평면이고요. 모든 그래프가 한 자리에 모여 있어야지 현재 상황은 움직이지 않는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의 균형은 IS와 LM이 정하는 거고요. BP는 참고용이에요. 지금 그 상태는 국제수지 흑자인가 적자인가 참고해서 혹시 또 추가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래프들을 분석하는 개념이고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IS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번 보셨으니까 인식될 거예요. 정부 지출을 갖고 있는 변수로 갖고 있는 그래프는 IS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그래프도 정부 지출이 겉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증가는 IS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의 일시적인 균형은 두 그래프의 교점인 1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점은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그래프가 한 자리에 모여야지 더 이상 이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1점은 국제수지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국제수지가 흑자인 것이죠. 다른 걸 떠나서 BP 곡선이 수평일 때에는 경상수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해요. 이자율이 우리나라에 높은 거잖아요. 기존의 이자율은 R0와 RF가 같았다면 순간적으로 달성되는 이자율인 R1이 세계 이자율보다 낮아요. 우리나라의 액션은 세계 이자율을 바꾸지 못하니까 따라서 국제수지는 흑자가 될 것입니다. 국제수지가 흑자라면 자, 외환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외환시장에서 같은 말인데요. 수요가 많겠어? 공급이 많겠어? 나가는 돈이 많은 거야? 들어오는 돈이 많은 거야? 들어오는 돈이 많은 거죠. 그죠? 공급이 많은 거지. 외환시장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환시장에서 초과 공급. 외환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외환시장에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의 그래프 위치를 그리려는 것이 아니고 현 시점의 그래프의 위치를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럴 것 같네. 이 제로라는 요 환율, 여기는 이제 딴 거고요. 초과 공급이니까 이 제로에서 쭉 뻗어 나갔을 때 점선 기준 먼저 만나는 그래프가 제 생각에는 수요 곡선이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나는 그래프가 예상컨대 공급 곡선이어야 하겠죠. 그래야지 초과 공급이 둘 사이의 갭만큼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정해져 있거든. 우하향하고 우상향하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초과 공급이니까 환율은 떨어질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명목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따라오죠. 명목 환율이 하락한다면 경상수지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 뭐를 디폴트로 잡는다고 했습니까? 마샬 러너 조건을 디폴트로 잡거든요.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의 변화는 내생 변수가 아니에요.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떨어지는 충격은 그래프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외생 충격이에요. 그래도 LN 곡선이 움직일 이유는 없지. 그치? LN 곡선은 그 환율이라는 변수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움직여요. 첫 번째 그래프는 방금 배우셨던 BP. 두 번째는 IS 곡선. IS 곡선도 움직여요. IS 곡선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면 이는 총 지출의 감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만들죠. 그죠? 왼쪽으로 다 몰아도 Y 앞의 개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등식이 되려면 줄어야 하겠구나. IS 곡선의 좌측 이동이 실현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총지출의 감소로 IS 곡선의 좌측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BP 곡선도 움직여요. BP 곡선도 오른쪽 왼쪽으로 IS랑 똑같이 움직인다고 했고 그리고 수평 이동폭은 BP가 더 커요. 무조건. 그러나 BP 수평일 때만큼은 실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과 다르면 무조건 깨지는 경제라서 그래요. 그럼 모두 한 자리에 모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BP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고 IS만 결국에는 혼자서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야지 상황이 종료될 것이고 그거는 초기점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치? 경기 변 효과가 없어요. 변동환율 제도에 완벽한 자본의 이동성을 전제한다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경기 변동을 만들 수가 없어요. Y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실제로 이 상황 던져주고 선지 구성품 중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게 Y는 불변이다. Y는 증가한다. Y는 감소한다. 이자율은 어떻게 됐지? 이자율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됐지. 그럼 초기점으로 돌아왔을 때 투자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투자는 I바 마이너스 BR이잖아.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투자는 원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실질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되었을까? 실질 화폐 수요. 감각을 꺼내는 게 아니고 수식을 꺼내는 거예요. 함수가 어떻게 됐지? L 바에 더하기 KY지. Y 제자리잖아요. 마이너스 HR이지. R도 제자리잖아. 불변이다.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도착점이 어디인지 분석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유닛들을 물어볼 때는 우리 승수 공부할 때 유닛들 판별할 때 수식을 꺼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의 그 재정정책의 효과입니다. 풀점 넘어가서 173페이지 통화정책 볼게요. 통화정책. 역시 기본 강의에서는 BP가 수평인 경우만을 국한해서 전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BP 수평, IS 우하향, LN 곡선은 우상향한다. 자, 확장적인 통화 정책 MS의 증가를 말합니다. MS의 증가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번에는 LN 곡선만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LN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경제의 일시적인 균형점은 초기점이 1점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R0와 RF는 원래 똑같았어요. 그래서 자본 수지가 밸런스여야지 경상수지 극하시건 조금 늘거나 줄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경제였는데 그런데 지금 1점으로 가면서 1점에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었습니까? 적자가 되었습니까?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이자율은 세계 이자율보다 낮아요. 돈이 무섭게 세계로 도망치게 됩니다. 따라서 R1과 RF를 비교해봤을 때 세계 이자율이 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제 수지는 적자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거는 뭐예요? 나가는 돈이 많은 거지. 외환시장에서 뭐가 생겨요?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환시장에서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생기네요.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환율은 오르는 거야. 환율은 상승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면 또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제로라는 점 기준으로 원래 그래프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제로점 기준으로 점선을 쭉 긋는다면 먼저 만나는 그래프는 분명히 공급 곡선일 것이다. 먼저 만나는 그래프는 분명히 공급 곡선일 것이다. S 곡선 먼저 만나고 수요 곡선 나중에 만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갭이 바로 여기 초과 수요가 될 것입니다. 원래 어디 있었는지는 몰라. 따로.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S 곡선은 우상향하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기 때문에 이제는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어떻게 만든다?
계산시키고 그 이유는 모든 모형의 디폴트는 마찬가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수지가 계산되면 IS 곡선과 BP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IS도 우측으로 가고 BP 곡선은 오른쪽 수평 이동폭이 더 멀어요. 하지만 BP가 수평이네. BP가 수평이므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야 상황이 종료되는데요. BP가 못 움직인다면 IS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모든 그래프가 한 자리에 모이면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면서 더 이상 환율이 바뀌지 않고 경제는 딱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LN 곡선이 BP하고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최종적인 도착점은 이점이 됩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강력하다고 표현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재정 지출도 합니다. 왜냐하면 BP가 수평 경제가 아니라서 그렇거든.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경기 부양 효과가 강력하다고 인식하는 건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되살리거나 또는 물가를 조절하거나 이런 정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그냥 거의 3년에 2번씩 나오는 테마예요. 유닛들을 물어보니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착점만 공부한다고 선지를 갈아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나오거든. 외환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환율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도 표현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교육 조건의 악화잖아요. 교육 조건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럼 저는 뭐야? 교육 조건의 개선인 것이지. 이런 디테일한 선지들을 만들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글씨이지만 제가 교재에 최대한 다 담으려고 노력했고 이 안에 적혀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우선적으로 정돈하시면 충분합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요. 17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정환율제도. 이놈은 이제 올해 시험에서 고정환율제도를 전제해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기는 제가 이거를 같이 쓸 거예요. 같이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팔이 좀 아파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일정 부분까지의 분석이 똑같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요인입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요인이 좀 더 제가 커요. 팔 아파 죽겠어. 이번에는 고정환율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뭐 하는 거야? 중국이 일본에 맞춰놓은 아니 미국에 맞춰놓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환율을 조절하지 않고 이제 고정시켜 두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물론 고정환율제도에서도 어려우면 환율을 바꿔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중앙은행이 환율을 바꿔주지만 일단은 안 바꾼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고정환율제도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재정정책 한번 먼저 볼게요. 재정정책. 초기 균형점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IS 곡선의 우측 균형이 발생합니다.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정부 지출은 얘밖에 품고 있지 않으니 경제 균형이 1점으로 이동하게 되고 1점에서 흑자예요. 흑자 여기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보다 높으니까 자본의 유입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본의 유입이 일어나면 흑자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의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외환의 초급 공급이라는 상황이 발생해서 환율이 실제로 떨어지면 그건 변동환율제도인 거야.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요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외환 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뿐이에요. 환율의 하락, 압박이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환율 하락의 압박이 발생하는 거야. 떨어지진 않아요. 정부가 정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의 환율로서는 들어오는 돈이 계속 나는 거야. 이게 단기 모형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돈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환율 하락 압박이 발생하면 여기서 고정환율 제도를 취한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이 있어요. 바로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조금은 깊은 내용인데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코멘트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정성의 원칙? 차선의 원리 기억나죠? 외국의 개수가 후생의 잣대가 될 수는 없다. 대소 비교 불가하다. 한정성의 원칙은 문제가 생기면 거기 직접 개입하라. 다른 데 돌려서 개입하지 말라고요. 환율이 합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중앙은행은 환율을 상승시키는 힘을 발생시켜야 되겠죠. 그럼 환율이 하락 압박이 해소되고 외환시장은 불균형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환율의 상승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냥 원화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고정환율 제도라고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려고. 원화가 많아지면 되지 않습니까? 환율의 상승이라는 건 원화가치의 하락을 의미하잖아요. 원화가 많아지면 돼. 원화가 많아지면 되는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원화를 뿌리기 위해서 자국의 채권을 사잖아요.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은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약간은 미쳐. 그렇지만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여기 화폐가 있다. 여기는 국내 채권이 있지. 여기는 해외 채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산을 세 개로 분류하면 이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국내 채권을 사면서 통화량을 불리는 정책을 했다면 이것도 원화로 구성된 상품이고 이것도 원화로 구성된 상품이고 요놈만 달러로 구성된 상품이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채권보다는 이 통화가 유동성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 효과만 보면 통화량이 불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유동성이 불어나니까 화폐가 조금 흔해지는 원화 상품이 흔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이놈을 직접 건드리는 정책에 비한다면 한없이 작은 충격이에요. 국내 채권을 건드려서 국내 화폐의 유동성을 높여서 화폐 자체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동성이 낮은 원화 상품을 줄이고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늘려서 결국 총량을 비등비등하게 만드는 거 분명 영향이 있을 거야 환율에. 그렇지만 지금 발생하는 거대한 충격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문제 있습니다. 한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요놈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량은 조절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상승하는 충격을 발생시키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정환율 제도에서 해야 되는 정책의 이름이 태화 정책입니다. 태화 정책. 태화 정책은 정책의 방향으로 서술된 용어가 아니에요. 고정환율 제도 등에서 또는 변동환율 제도라고 가면을 쓰고 환율 조작하는 국가도 있어. 어쨌든 고정환율 제도 하에서 외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환율 상승 압박 또는 하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짓 하지 말고요. 직접적으로 해외 채권을 늘리거나 줄이는 액션을 취하면서 외환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태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배운 거야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환율 하락 압박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외환을 갖고 있는 걸 매각하면 될까요? 안 되지. 그러면 외환을 사들이면 될까요? 되죠. 외환을 내입하는 거야.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여기 보는 통화의 통화권에 여기는 국내 여신의 NFA가 있습니다만 요 놈을 건드려야지 환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환을 상승시키는 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외환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환을 매입해요. 외환 보유고가 쌓이겠다 그죠? 그치? 그리고 그 대가로 국내 보는 통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보는 통화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보는 통화가 증가하면 이 경제의 통화량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LN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LN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는 거라고.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야지 상황이 종료된다고 했잖아.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의 변화를 내버려 두고 BP는 수평을 전제했으니까 IS 혼자 움직이면서 모든 그래프가 한 자리에 모여요. 근데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태화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원 통화가 바뀌면서 LN 곡선이 모든 그래프를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어줘요. 최종적인 도착점은 LM의 우측 이동으로 IS와 BP가 기다리는 이점에서 최종 균형이 달성되겠죠? 그렇죠? 이점에서 최종 균형이 달성됩니다. 자, 쉬운 선지 Y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 자리는 올랐다 떨어졌다? 불변이지 뭐. 불변입니다. 이거 안 물어봐요.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거 기준으로 물어보지 잠깐 발생한 걸 안 물어본다고. 그리고 자, 투자는 늘었다 줄었다? 투자. I 바 마이너스 BI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면 화폐 수요는 어떻게 된 거지? 화폐 수요? L바 더하기 KY. Y 늘었는데 늘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각각 변수들의 변화 방향을 도착점 기준으로 수식을 꺼내놓고 판별하면 된다 이거예요. 경상수지는 늘었는가 줄었는가? 경상수지 여기서 착각하는 거야. 이게 오래 기준이었다고.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0점하고 2점에서 자본수지는 0이야. 맞아요. 0입니다. 그 0이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럼 경상수지도 0이지. 합쳐서 제로인 조건인 게 BP라면서 하니까 어떤 문장을 틀렸다고 지적하신 분들은 틀렸어요. 경상수지는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요. 경상수지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 고정 수입이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UY예요. 이대로 하면 된다고. 환율은 제값이 안 적었죠? 고정환율 되니까 안 적은 거야. 아니 그럼 이렇게 해도 되잖아. 경상수지란 P분의 EPF, Y하고 YF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안 적은 거야 지금 바뀌지 않은 거를. 근데 지금 YF가 바뀌었어? No. 이 사례에선 없어요. 물가가 원래 바뀌는 모양이 아니야. 단기 모양이기 때문에. 환율이 바뀌었어? 고정환율 제도인데 안 바뀌었지. Y는요? Y는 늘었지 않습니까? 수입이 많아서 경상수지는 악화됐어요. 실제 선지였어. 올해 기출 선지. 올해 24번 문제인데요. 1형 기준. 올해 기출 선지로 4번 선지가 이거였어요. 해설지 쓴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납니다. 네, 4번 선지가 경상수지는 악화되었다. 선지였던 것 같아. 나중에 보면 되니까 좀 틀려도 괜찮죠. 어차피 제가 말하고 기억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경상수지 물어봤으면 나는 경상수지 한 줄로 꺼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중요한 거네. 여기서 정확히 분석이 들어가면 나머지 유닛들은 그 수식을 보면서 증감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강력해요, 약해요? 강력합니다. 예전에 이거 한 3년 됐거든요. 그 파월 의장이 간담회를 했어요. FRB 미국의 그 중앙은행 의장이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던 거니까 3년이 아니네, 한 4년 됐나 봐. 간담회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중국 경제가 그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미국이 또 중국에 수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중앙은행이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그랬어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정 지출 조절을 통해서 극복을 해왔었고 지금 정부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분명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펼치면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안에는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야. 변동환율 제도였다면 BP가 수평이면 효과가 없고요. BP가 완만해도 효과가 작아요. 근데 그 완만한 거 우상향하는 거 안 배워 아직은. 그러니까 통화정책 들어본 적 있어요? 중국이 통화정책 한다는 얘기? 당연히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얘기도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전통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고정시킨 환율 구조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위기가 생기면 재정 지출을 조절을 했어요. 고정환율 제도는 그럴 수밖에 없어. 통화정책은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 오른쪽 페이지 그림이 없어요. 여기는 BP가 수평인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상향하는 두 가지를 그려놨지만 해설은 똑같아요. 밑에 있는 해설은 똑같아. 그러니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이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LN 곡선이 이제 우상향합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에요. 자 또 보자고. 현재 정부가 만약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 쳐.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한다면 LN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의 일시적인 균형점은 1점에 머물게 되겠죠. 1점에서 국제 수지는 적자예요, 적자. 이자율이 일단은 세계 이자율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적자라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게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외환시장 기준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초과 수요. 이렇게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정환율 제도가 아닌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그냥 환율이 오르는 거야. 교육 조건도 악화되고. 그렇지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율의 상승 압박이 발생할 뿐이죠. 환율 상승 압박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환율을 떨어뜨리는 힘을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발생시켜야 된다고.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채권을 사고 팔면서 위안화의 유동성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영향력이 작아요. 영향력이 작고 여기서는 역시 또 태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태화 정책. 태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은행의 대차 주주표 없이는 여러분들 정리 못해요. 본원통화, 여신, 통항권, 그다음에 NFA 이 상승시키는 충격을 하락시키는 힘으로 상쇄해 버리려면 이번에는 외환을 매입해야 됩니까? 외환을 매입해야 되나요? 수요해야 되나요? 망하죠. 그러면 외환을 매각한 거예요. 외환을 매각한다. 이런 디테일이 선지로 만들어져요. 외환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었던 외환 보유액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죠? 외환을 매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달러 해외 상품들을 팔고 달러 자체도 뭐 교환하면서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원 통화가 어떻게 돼? 본원 통화가 감소하겠지. 본원 통화가 감소한다면 MS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MS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프인 LN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좌측으로.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해? 바로 돌아오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고 BP가 수평이잖아. 그러면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이거 두 개 갖고 있으면 이거는 갖지 못하는 거야. 변동환율 제도는 어땠어요? 이것도 갖고 대신 이걸 갖지 못했지. 그치? 나머지 하나의 케이스는 지금 디테일하게 파고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으면 요 놈을 포기하면 돼요. 세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어. 이를 크루그만의 3원 불가능성 정리 3원 불가능성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 이 빨간색은 지금은 값만 드릴 거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다른 것도 객관식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값만 드릴게요. 값만. 1점으로 갔잖아. 근데 BP가 수평이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순식간에 초과 수요가 생겨요. BP가 수평이면. 근데 만약에 BP가 수직이거나 가파르게 우상향하면 원래 자본 수지가 빠르지. 주식 팔고 주식 사고 이게 빠른 거지. 경상 수지가 빠르진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무슨 수출이 막 한 달 사이에 쭉 늘어나겠어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8개월 걸려요. 최소. 자본 수지가 없는 경제는 경상 수지에 의해서 적자가 실현되면서도 그게 되게 오래 걸린다 이거야. 그러면 퇴화 정책을 하기는 해야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8개월 정도 거쳐서 하면 돼요. 그 정도면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마지막 케이스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위에 있는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고 용어 기억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환율제도는 통화 정책이 사실은 그림만 보면 어떤 경우라도 무력해요. LM이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되에 돌아오는 거 해야 되거든. 퇴화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가 반드시 고정환율제도는 퇴화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거든.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는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선호한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도는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을 선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나중에는 적어도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니까 이제 수작을 부리게 됩니다. BP 수평 기준으로만 성립되는 건데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않잖아. 변동환율제도는 IS가 움직이면서 모든 그래프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돼.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약간 또 요령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고정환율제도는 지금 특징 보세요.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어떤 그래프가 움직여? 그럴 수밖에 없잖아. 태화 정책 하다 보면 아무래도 통화량의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LN 곡선이 수습하면서 최종적인 도착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몇 개 풀다 보면 역순으로 이런 것도 강하게 생기는 거야. 재정 지출 증가시키면 1점이지. 결국에는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늘었겠어? 여기 늘었으니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늘어난다는 건 뭐 외환을 산 거예요, 푼 거예요? 외환을 매입했다. 여기 역산해가지고 여기까지 선들을 분석할 때도 우리가 요령을 조금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령을 부리는 걸 목표로 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요령들도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BP 수평인 경제를 전제해서 물론 고정환율 쪽에는 통화 정책은 BP 수평이 안 그려져 있지만 어차피 뭐 그림 하나 더 떼는 걸로 충분히 커버는 되실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마찬가지인 게 본인은 돌아가 무조건. 본인은 돌아오기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출제되는 95%예요. 95%. 타 시험에서는 100%, 우리 시험에서는 95%. 예, 그럼 그 5%를 객관식에서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예, 그 부분도 준비를 해보고 어차피 나오면 한 문제야. 두 문제 안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고 올해는 BP 수평으로 나왔고 작년은 수평으로 나온 게 아니라 평면을 바꿔서 냈어요. 평면을 바꿔서 내면 수식을 평면에 나타내는 훈련을 하신 분들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ISLM BP 그것만 공부해서 못 풀어요. 네, 그런 한계도 만들지 않도록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17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AD 곡선을 한번 도출을 해볼까 해요. AD 곡선. 변동환율 제도 케이스도 한번 도출을 해보고 고정환율 제도 케이스도 도출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AD 곡선을 끌어낼 때 BP가 우상향하는 경우는 절대 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ISLM BP가 현재 YR 평면에서 BP가 수평인 경제입니다. 변동환율 제도요. ISLM. 우리 YP 도출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냥 교점에서 하나의 물가를 잡아주고 P0에서는 이러한 교점에서 균형이었어 하면서 모형을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원인 변수, 내생 변수고 여기가 결과 변수에서 그래프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인 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면 해도 돼. 원인 변수가 떨어지면 하면서 모형을 정리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물가가 떨어진다면 세 개의 그래프는 어느 점에서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잠깐 벗어나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IS와 LM의 교점이 형성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림 그리면 안 되지. 그거는 일시적이니까 모든 그래프가 한 자리에 모여야지 외환 시장에서도 환율을 바꿔야 할 또는 바꾸는 힘을 발생시키는 그런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멈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멈춰야지 IS 그 점에서 균형이라 보는 게 AD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전제했으므로 아니지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을 전제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움직일 그래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폐쇄 경제의 경우는 P분의 MS라는 수식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전체가 올라가는 거 그것만 담으면 돼. IS 곡선은 디폴트에 P 효과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LN 곡선만 어디로 이동하는 거지? 우측인가요? 저측인가요? 네, 우리 기억에 의하면 우측이고 수식에 의하면 오른쪽에 플러스 KY 있으니까 커져야 되니까 우측 이동하는 거죠. LN 곡선의 우측 이동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폐쇄 경제였다면 0점에서 1점에 끝났죠. 그렇지? 1점에서 폐쇄 경제라면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폐쇄 경제였다면 AD 곡선을 여기서 두 개를 긋고 종료했을 거예요. 폐쇄 경제. 아시겠어? 근데 개방 경제는 그 점에서 종료할 수 없어. 왜냐면 모든 그래프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잖아요. 모든 그래프가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거는 폐쇄 경제에서만 그런 거지 개방 경제에서는요. 처음부터 그래프가 움직이는 충격도 있어요. P가 떨어졌으니까 실질 환율이 올랐네. 실질 환율이 올라갔죠. 물가가 불변이기 때문에 명목 환율이 오르면 마샤노노 조건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를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샤노노 조건의 진정한 출발점은 실질 환율이에요. 실질 환율. 생각해봐. 환율이 2배 뛰었어.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이 1달러에서 0.5달러로 떨어질 뻔했죠. 근데 물가도 2배 뛰었어.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지. 그치? 2,000원짜리 물건은 여전히 1달러잖아. 환율이 명목 환율이 2배 뛰고 물가도 2배 뛰면 그러면 경상수지 물량 바뀔 이유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왜 그것도 마찬가지. 해외차가 국내에 들어와서 2배 뛰었잖아. 우리 국산품도 2배 뛴 거잖아. 수입 물량도 바뀔 이유가 없어요. 월급도 같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질 환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올라간다면 명목 환율이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죠? 이해했어요? 경상수지가 개선된단 말이에요. 물가 진짜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래프 유도하려고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가가 떨어졌다면 실질 환율이 올랐을 테니 경상수지가 개선되면서 IS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BP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근데 다만 BP 곡선은 수평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목격되지 않는다. IS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BP 불변, IS 우측 이동. 칠판 봐봐. LM의 수평 이동폭과 IS 곡선의 수평 이동폭을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게 크다 작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대외 의존도가 큰 국가는 예상컨대 IS가 멀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일본이 대외 의존도가 낮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랑 수출량으로 따지면 뭐 이기는 지내고 있지만 실제로 대외 의존도는 10%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내수 중심의 국가예요. IS가 조금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일이다. 진짜 모르는 일이야.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IS가 조금 가잖아요. 그럼 빨간색 LN과의 교점에서 적자야 적자야. 적자? 적자. 외환의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외환의 적자 나가는 게만 초과 수요지? 환율이 올려서 떨어지겠어.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고 했잖아. BP는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IS만 얘기하자고. 늘어요. 언제까지? 교점까지. 더 멀리 갖다 쳐. 상관없어. 이번엔 적자야 흑자야. 국제수지? 흑자지. 외환의 초과 공급 생길 거 아니에요. 외환의 초과 공급이면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잠깐만 별로 없는데.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니야. 환율이 떨어지면 경상수지가 악화되니까
BP의 움직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IS만 좌측 이동해서 결국에 어디 도착해? 여기 도착한다고. 그리고 요령도 물어보죠. IS 그까짓 거 움직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LM과 BP의 교점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BP가 수평일 때만. 최종 도착점은 여기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군이 BP가 수평일 때는 AD의 위치 폭을 정하는 건 LM 곡선뿐이었어. IS 집까지 뭐덜 가건 더 가건 상관없네. 결국에는 LM과 BP 곡선의 교점에서 AD가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최종 도착점으로 총수요 곡선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개방 경제에서 AD 곡선이 더 완만합니다. 변동 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의 AD 곡선이 더 완만합니다. 됐죠? AD 곡선은 개방 경제에서 더 완만한 거야. 그게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고정 환율 제도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 고정 환율 제도. 이건 똑같습니다. Y, R 평면에서 IS도 있고 LM도 있고 BP 곡선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AD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YP 평면에 초기점을 Y0, P0로 맞춰뒀습니다. 여기서 출발시키도록 하죠. 물가가 떨어졌어요.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 위의 교점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분석해야지 그걸 AD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 그대로 쓰죠. 이거 LM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IS는요? 고정 환율 제도라도 환율이 불변이니까 물가 때문에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상관없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환율이 오르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LN 곡선이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하고, 그것만을 반영한다면 그거는 폐쇄 경제란 말이에요. AD 곡선이 LM의 움직임만을 두고 도출이 되어 있다면 AD 곡선은 폐쇄 경제 기준으로 무한양한다라고 도출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거시에서. 근데 개방 경제의 경우는 IS도 움직이잖아. 그지? IS 곡선이 얼마나 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고정 환율 제도를 가정하는 국가가 대외 의존도가 작으면 집까지 거 조금밖에 안 갈지도 모르겠고,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크면 LN 곡선의 이동을 뛰어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몰라 나도. 뭐이 교점에서 아슬아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고, 크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IS 곡선이 조금만 이동한 경제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조금만 이동해봤어. 그러면 지금 LN 곡선 빨간색하고요. 이동한 IS의 교점에서 국제 수지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적자인가요? 적자 확실해요. 그럼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의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발생하겠네. 적자니까 나가는 돈이 많은 거니까 단어를 찾아서 외국 거막 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외환의 초과 수요는 변동 환율 제도였다면 환율을 상승시키는 압박을 만들었을 겁니다. 상승했겠지. 하지만 고정 환율 제도는 실현이 안 되고 압박만 발생해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니 반드시 태화 정책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태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환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외환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환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S 곡선의 우측 이동이면 되죠. 외환을 매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논의하는 내용은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충 겉핥기가 아니라고 정확히 하는 거라고. 그 제가 같은 말 진짜 많이 먹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세뇌시키고 싶어서. 외환을 매각하면 본원 통화가 줄어. 그럼 LN 곡선이 통화량의 감소로 좌측으로 가죠. 최종 도착점 어디가 되겠어? IS와 BP가 기다리고 있는 여기에 최종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AD 곡선은 가파르겠네요. AD 곡선은 가파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가파를 수도 있고. 자, 만약에 IS가 멀리 갔어. 이거는 경우 1, 이쪽은 경우 2라고. 같은 경제가 아니고요. IS가 멀리 갔어요. 이번엔 LN과의 교점에서 국제 수지가 흑자예요, 적자예요? 위에 있나? BP의 위에 있어. 흑자예요, 흑자. 외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환의 초과 공급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환율 하락 압박이 발생하는 거겠죠. 환율 하락 압박이 발생한다고. 이거 반드시 외환 보유액을 조절해서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해서 조절해서 컨트롤해야 돼요. 반드시. 뭐 때문에 한정성이 없기 때문에. 외환을 매각해야 돼, 매입해야 돼. 환율을 올리는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힘을 만들어야지 외환 시장의 불균형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환 보유액은 쌓일 거예요. 그럼 본원 통화도 늘어나겠지. 외환 사면서 대금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본원 통화의 증가는 LN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도착점은 이만큼 물가 때문에 간 건데 본원 통화량 조절 때문에 오른쪽에서 동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AD 곡선이 폐쇄 경제 기준보다 더 완만해질 수도 있죠. 그죠? 개방 경제 변동 환율 제도는 반드시 폐쇄 경제보다 완만해요. 그렇지만 고정 환율 제도는 AD 곡선이 가팔라질 수도 있고 완만해질 수도 있어요. 몰라. 따져봐야 돼. 이게 바로 2021년도에 경제학에서 전원 정답 처리가 되었던 원인입니다. 출제자분은 별 생각 없이 더 완만하다를 정답으로 체크하셨는데 가팔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출제를 해보셨어요. 위의적이 받아들였고 이거는 전원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원 정답 처리가 되면 가장 가슴이 내려앉는 사람이 누구냐면 찍어서 맞춘 사람들. 아, 이거 그냥 인정되면 안 되는데 찍어서 맞춘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어쨌건 잘못된 문제였고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이 두 가지 내용까지 잡아주셨다면 ISLM PP 모형을 우리가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응? 누구야? 170페이지 왼쪽에 보이세요? 이 모형의 다른 이름은 먼델 플레밍 모형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사례 풀어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그런 문제 나오기 때문이에요. ISLM BP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ISLM BP. 먼델 플레밍께서 처음에 발표하셨을 때는 우리가 오늘 배운 만큼만 발표를 하셨어요. BP 곡선이 수평인 상태로. 그런데 나중에 후대 경제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나가다 보니 BP가 우상향하는 걸로도 응용이 가능하겠어 하면서 확장시켜 줬어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5%로 출제되는 문제는 BP가 수평이 아닌 경우에서 출제가 이루어지지만, 하지만 나머지 95%의 확률로 이쪽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고정이나 변동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나와요. 뭐 사례 문제로서는 정부 지출 증가가 아니라 투자 증가, 소비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분석의 틀이 달라지진 않아.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경상수지의 변화를 사례로 주는 케이스라면, 이게 원래대로 회복됐을 때 경상수지 때문에 그래프가 갔다가 환율 때문에 경상수지가 수습되면서 돌아오잖아. 그럼 경상수지가 불변이 되는 거야. 근데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경상수지로 수습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수지가 수습되면서 발생하는 방향으로 흑자 적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좀 여러분 조심할 부분이긴 한데 관련 문제 두 개 다 있어요. 비교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의 과제는 뭐야? 정부 지출 증가로 연습해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량 변화 과정에서 연습해보는 거. 그것만 잘하시면 돼. 그 디테일을 잘 잡아서 자유자재로 꺼내시면 다른 응용 문제 풀 때도 같이 끄덕거리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실전 문제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네 가지 배웠잖아 지금. 옛날에 네 개 중에 하나만 출제했거든요. 근데 시험의 난이도를 높일 때 얘가 난이도가 뭐 높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선제 안에 두 개를 내요.
아주 치사하지. 1번 변동환율 제도일 때, 3번 변동환율 제도일 때, 2번 고정환율 제도일 때. 아우 진짜 더 치사해서 어쨌든 푸는 시간이 풀어낼 수밖에 없도록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서 판단 내리셔야 되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암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형의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로 드릴 부분입니다. 자, 177페이지 보세요. 여기 적혀 있었네. 크루그만의 3원 불가능성 정리. 전부 다 우리가 커버를 지금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변동환율 제도 그러면 자본 이동성하고 통화정책 유효성 보장받아요. 둘 다 원해. 자본의 이동성도 원하고 자본 통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거지 경제만 생각하면 자본의 이동성 허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한 이유로 자본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걸 원하더라도 환율마저 고정환율이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포기해야 돼. 통화정책도 원해요. 통화정책이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 정책인데 재정정책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국회에 갔다 와야 되고 건수가 커지면 투표 붙여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 경제 상황에서 즉각 심리적으로라도 효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국가들이 원해요. 근데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 없다고. 고정환율 제도도 괜찮아요. 경상수지만 보면 환율 때문에 환위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무역할 때 안정성이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 봐.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 기업들은 좋아하지만 수입 기업들은 지상이죠. 정부가 환율을 올라가도록 놔두면 우리 수입 기업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렇잖아. 제 아시는 분이 사진 작가신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중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야. 화교였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은 이제 중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1인 기업 차렸잖아. 그래서 본인 그 스튜디오에 구석탱이에 아주 그 빛만 밝고 공기를 안 통하게 요만한 공간 만들어 놓고 어디 싼데 파주 이런 데 창고 하나 그냥 싸게 인디한 다음에 유통업을 시작합니다. 돼요. 유통회사야. 수입업자들은 상사처럼 큰 사이즈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아요. 해외에서 힘들게 만든 거 최종품만 갖다 팔면 되니까 환율이 오르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많잖아.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훨씬 많잖아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환율을 고정시키면 또 나쁘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다. 3원 불가능성 정리. 3원 불가능성 정리.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제 왼쪽 거과 오른쪽 거는 제가 설명드린 그래프이고요. 가운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닿거나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본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킹스턴 체제가 각각의 경우의 수의 사례는 될 수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룰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고만 3원 불가능성 정리는 위에 두 줄만 읽으시고 복습은 객관식으로 믿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178페이지 보시면요. 새로운 모형이 하나 등장하는데 ISLM, IRP. 새로운 모형이 왜 필요하냐면 ISLM BP 모형이 그걸 또 못해. 우리 환율 올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요? 환율 올 것 같아? 떨어지고 아니면은 여기 아니지 그지? 작두를 타는 거죠. 자, 민간들이 환율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어요. 있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 ISLM BP 모형은 환율 익스펙테이션과 실제 환율이 항상 똑같다고 심플하게 가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형 너무 세련되고 멋있고 존중하지만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가정을 틀어야 되고 가정을 틀어버리면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모형이 ISLM, IRP입니다. 이거 출제돼요. 실제로 출제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객관식 과정에서 조금만 더 모형들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그냥 보너스처럼 다가오실 거예요. 그냥 하나 더 추가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고 접근하면 그래프 수식 짤 때 이렇게 하라고 했고 하나 더해서 동시에 생각하고 사례 문제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밖으로 보이는 변수에 따라서 그래프 이동 방향을 잡으시면 예제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79페이지 환율 정책과 재정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뉘앙스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응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과정에서는 볼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응용돼서 출제된 기출들도 보면서 이거 훈련이 새로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이 되는지도 이제 그 시점에서 같이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180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180페이지. 180페이지 제목 한번 보시면요. 불태화 정책이에요. 불태화 정책. 뭐야? 태화 정책에 안 한다는 뜻인가? 라는 뉘앙스로 적혀 있는 게 바로 불태화 정책입니다. 불태화 정책. 자, 불태화 정책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신이 있고 통화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원 통화가 있고 NFA. 잔잔하게 굴러다니던 경제에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는 국가였거든요.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는 국가였는데 경상수지가 막 대박났어요. 해외 수출이 엄청 늘었어. 우리 경쟁력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외국의 소득이 증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외생적으로 경상수지 대박이 났네. 그러면 외환의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외환의 초과 공급이지 뭐, 그지? 수출이 늘어서 대박이 난 거야. 그러면 벌어오는 돈이 많은 거고요. 수입이 줄어서 대박일 수도 있잖아. 그치? 경상수지가 증가했다라는 이 문구만 생각해보면 수입이 줄어서 좋아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사실. 그건 국내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 흑자 누렸어요. 근데 그 흑자의 이유는 우리나라 물건이 싸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불황형 흑자를 겪어요. 불황형 흑자. 흑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섰습니다 하고 내막을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이 소비가 어렵습니다 하면 다들 우울해하면서 기대심리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할 거 아니야. 그냥 개선됐다고 하는 거예요. 개선됐다. 그럼 우리는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 건가? 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소비도 늘리고 기업들 투자도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대박이 났어요. 경상수지가 뭐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많았다 쳐요. 외환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환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환율이 하락하는 압박이 발생하죠. 이 환율 하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화 정책이라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태화 정책.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이 태화 정책이에요. 태화 정책. 불태화 정책이라도 일단 태화 정책은 해요. 반드시. 불태화 정책이라도 태화 정책은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아까 무조건이라고 그랬잖아.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는 국가는 반드시 태화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태화 정책을 한다는 것은 뭐라 했더라? 외환의 매각이었습니까? 여기서는 외환의 매입이 필요합니까? 환율을 떨어뜨리는 상황이니까 환율 하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입해야죠. 외환을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지, 그지? 결과적으로 돈원 통화가 증가하죠. 그렇죠? 여기서 딱 손 놓으면 태화 정책이야. 왜 미국이 중국한테 태클을 겁니까? 왜 태클을 걸어요? 너네 물건 너무 싸. 환율을 낮추던지. 환율을 낮추면 중국산 제품은 미국에 들어와서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물가라도 올리던지. 물가가 올라가면 제품을 만들 때 이미 단가가 위안화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와서 물가가 비싸지게 됩니다. 아니 그냥 고정환율 제도 정책하면 물가 오르고 둘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그런데 중국이
태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하는 동시에 요놈이 싫은 거야. 물가 오르는 것도 싫은 거야. 아주 욕심이 크죠. 환율은 높은 채로 유지하면서 싸게 만들고 물가가 올라가면 비싸지니까 물가도 잡아버리겠다 이거예요. 대신 태화 정책을 하면서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해소를 하는 동시에 영향력이 작은 걸로 물가를 수습해볼 예정이에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지? 응? 아까 얘기한 대로죠. 외환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면 환율에 타격이 크고 국내 채권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면 환율에 영향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외환시장에 타격이 작다고 했잖아. 이거 올라간 거 상쇄시켜버리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그걸 이제 우리는 불태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태화 정책. 방법은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국내 여신을 줄이는 거야. 국내 여신을 줄여서 늘어날 통화량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이긴 해. 통화권 발행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통화를 잡아버리는 거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증강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을 상쇄시켜서 본원 통화를 안정화시키고 통화량도 안정화시키고 물가도 안정화시키면 이번 끼 잘 버티면 다음 끼에 중국의 물건은 또 싸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불태화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불태화 정책을 진행했으면 더 이상 태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엑스표 치면 안 했다고 착각할지 모르니까 제가 개입하지 않고 말로 전달될 테니까 여러분들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불태화 정책까지 했으면 태화 정책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불태화 정책은 태화 정책을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 아예 그냥 통화량을 열나 많이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영향력이 아니 이런 태화 정책 하지 말고 통화량 자체를 막 아니에요. 통화량을 줄이는 걸로 이거 수습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화 정책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반드시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는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덕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본원 통화의 증가 물가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것. 그걸 우리는 불태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태화 정책을 수행하면 중앙은행의 대차 지수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요. 왼쪽에 각조 보이십니까? 외환 보유액이 증가, 본원 통화 안정증권 증가, 본원 통화 불변. 두 번째 거 보이세요? 국내 여신으로 상쇄. 세 번째 거는 둘 다 힘을 합쳐서 요놈 충격을 나눠서 상쇄. 하여튼 여기가 불변이 돼야 돼. 불태화 정책이면. 이렇게 상쇄시키는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불태화 정책의 다른 이름은 중화 정책이에요. 중화 정책. 중화 요리할 때 중화가 아니고요. 외압에서 발생하는 통화량의 변동을 여기서 중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중화 정책이라고 부르고요. 태화 정책의 다른 이름은 비중화 정책이에요. 비중화 정책. 여기서 중화를 시켰다는 의미는 전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SLM BP의 외환시장까지 그려놓은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이해하는 걸로 시험 대비 충분히 되십니다. 그리고 의외로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은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안 틀리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맨날 싸우는 거야. 제발 둘 중에 하나 좀 놔. 환율을 하락시키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시키든지 물건이 너무 싸다 니네들 거. 글로벌 인밸런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미국은 계속 적자 보고 중국은 계속 적자 보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우리 또라이가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엄청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 사실 그랬어요. 미국이 중국을 이제 정상회의나 이런 데서 만날 때마다 이제 영어로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라. 보통 물가보다는 환율 이야기 많이 해요. 환율 낮춰. 그럼 중국이 그 전까지는 자기 위한 거 말할 때는 뭐 엄청 영어 잘하다가 그때는 뭐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 같아.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헤어지면 또 환율 안 낮추고 가면 또 막 싸움 나고 막 그래요. 싸움 나고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만나면 또 환율 얘기라고 해. 그래서 중국이 엄청 벌었잖아 돈을. 엄청 벌었고 이제 슬슬 경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을 겪었어요 중국이. 그래서 미국이 환율 낮추라고 했는데 한 번도 낮추지 않다가도 이제 계속 경제가 살아나고 벌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해외에서 돈을 끌어당기지 말고 내국민들을 살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국민들을 살리자 그러려면은 내국민들의 임금이 약간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도심지방 시골의 그 임금 밸런스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집신 하나에 막 3위안이면 이건 300위안에 사주고 막 그랬어. 그런 식으로 시골에 살아도 보수가 일정하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는 내수로 돌리자. 그들이 팔아주면 우리가 사실 이겨. 그러니 환율도 계속 낮췄어요. 환율도 계속 낮추면서 한 번에 낮추면 이제 타격이 크니까 연착륙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착륙하려고 했는데 글로벌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출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갑자기 팍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환율을 떨어뜨린다는데요. 위안화 살 거야 팔 거야? 위안화 살 거야 팔 거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돈 벌겠어? 중국 기준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말하잖아요. 사야지 빨리. 돈이 해외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도 더 너무 빠른 거지. 그리고 환율을 내리다가도 그만 내리거나 아니면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세론자들이 엄청 주장을 해요. 환율 약세 다시 만들어야 돼. 그 중국이 처음에 고민을 좀 했대요. 중국이 고민을 해서 미국한테 눈치 더 보지 말자라는 분위기거든. 환율이 뭐 안정적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뭘 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엄청 논의를 한 끝에 안 되겠다. 외부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갑자기 줄고 내부적으로 물가 상승은 또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한순간에 우리가 경상수지에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환율을 다시 올려요. 환율 올리는 걸 보고 이제 미스터 또라이가 저놈 봐라 저놈들은 응징해야 돼 하면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내가 중국 물건에 관세 엄청 때릴 거야. 근데 이제 반응이 좋잖아. 반응이 좋으니까 한국 것도 때릴 거야. 일본 것도 때릴 거야. 독일도 심해 하니까 반응이 더 뜨거운 거야. 결과적으로 당선됐잖아요. 당선되고 그리고 막 관세 때리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거야. 중국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불태화 정책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외환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니 이건 경상수지도 아니고 만은 아니고 자본 수지도 괜찮았어. 중국의 가능성을 보고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많거든요. 많이 벌었으면 환율이 떨어지든지 물가가 오르든지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컨트롤합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안정적이지 환율도 높은 채로 유지가 되지 중국산은 싼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할 수는 없어. 181페이지 봐봐. 외환 보유고 누적에 따른 효과. 외환 보유액은 크게 보면 4종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금, 2번 SDI라고요. IMF 가맹국들이 뭐 큰일 생기면 그러면 이제 무담보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건 조건이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저브 포지션이라고요. IMF 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가맹하면서 납부한 금액이 있어요. 근데 뭐 1번, 2번, 3번은 별로 크진 않아. 그렇게 크진 않고 주로 4번으로 외환 보유액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달러를 비롯한 유로, 엔화, 기타 등등 주요국의 국채 통화 이거 중앙은행이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NFA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해야 되지? 더 이상은 IMF한테 달러 빌리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큰일 생기면 달러를 얼마나 갚아야 되지? 얼마나 갚아야 돼요? 옛날에는
수입액의 한 3개월치 정도. 보통 3개월이 그 국제 거래 단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입액 한 3개월치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뭐 큰일 없어. 근데 요즘에는 단기 자본 거래가 워낙에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기가 1년 미만인 장기하고 원래 1년 미만에 갚을 가능성이 있는 단기 채권 그것도 보유를 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는 또 주식 시장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3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 그 정도는 또 추가로 보유를 해야 돼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 경제력 기준으로 한 1,500만 달러? 억만 달러, 1,500억만 달러 정도면 됐는데 그 지금은 5천 정도까지는 올라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200, 300 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모아야 돼. 문제는 모아야 되는데 너무 빨랐다는 거야. IMF 때문이에요. IMF가 막 아주 가혹하게 돈을 막 빌려주고 조건 내세우고 하다 보니 빨리 모아야겠어 하고 안 쓰고 모아야 되기 시작하니까 절약의 역설이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장점 볼게요. 유동성의 확보로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수단으로 작동된다. 찾아가지도 않아. 한국 정부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찾아가? 세계 9위 수준인데. 브라질 다음으로 9위 수준. 두 번째, 국제거래 안정성 확보로 실물 투자, 무역이나 투자 가능성 증대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은 달러 엄청 많아. 그럼 저희가 투자할까? 내 돈을 띄어먹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신뢰도 상승으로 돈 많은 사람의 신뢰도가 원래 높습니다.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 국가 인지도도 이제 올라가요. 한국은 세계 9등이야. 다음번에 SDR 편입국이 발생한다면 그건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굉장히 위상이 낮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나라 많이 알려졌죠. 출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막 소개되고 있는데 일단 그 SDR 편입 조건을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국가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 여기 보세요. 요거 올라갈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그 외환보유액이 자꾸 쌓이다 보면 불타 정책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요. 통화 증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증발됐다 그거 말고 증가 발행 말하는 거예요. 증가 발행이라고 적자면 나중에 헷갈려. 통화 증가 발행 압력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증대됩니다. 바로 이 빨간색을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러면 이제 물가가 너무 막 올 것 같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태화 정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불태화 정책을 하는데 여기도 봐봐요. 요거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이자 지불해줘야지. 이거 줄이면 중앙은행이 벌 수 있는 돈이 감소하지. 이놈으로 하건 중앙은행의 이자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계속할 수는 없어. 근데 중국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떻게 했대? 응? 진짜 깡패잖아. 중국 정부는 깡패예요. 만장일치로 당선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완전 후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AIIB 그 들어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가입하지 말라고 했었거든. 미국이. 근데 우리 가입했잖아. 가입하면서 그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처음으로 한 게 그거예요. AIIB 가입. 원래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금융 시스템이 개판이니까 들어가지 마. 두 번째는 선진국들 참여 안 하잖아. 너네들은 월드뱅크랑 그 아시아 개발은행 지분으로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였던 것 같아. 셋이 뭐 많은 지분은 아니었는데 가입했어요. 그럼 두 번째가 해결됐지? 걔네들이 가입하면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금융 시스템 개선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 가입했어. 그래서 미국이 그 가입한 거 보고 대놓고는 얘기 안 해요. 왜 말을 안 들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놈들 봐. 그리고 사드 배치한 거예요. 사드 배치. 우리는 중간에서 아주 꼼짝도 못해. 우리 저기 가입했는데요. 야, 니네 사드 치워야지. 미국이 시켰는데요. 이러고 싸우는 거야. 이게 국제 정치도 재밌습니다. 싸우고 이제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아니 명문법이라고 딱 성문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세법처럼 세법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런 과목이 아니고 판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 그 말만 법이지 이게 판례 가지고 싸우는 법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지간히는 해요. 어지간히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금융기관에게 그냥 강제로 내가 통화권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 이자 안 줘도 괜찮지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올해 했고요. 외환보유고 누적은 지속적인 흑자에서 개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미국하고 싸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가 최근에 겪을 뻔했는데 실제로 겪지 않았어. 특정 화폐로 집중하면 우리가 달러가 많아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이긴 한데 달러 많으면 괜찮더라고. 서브프라임 모기 줄 때 그때 달러로 확 돌렸거든요. 그러면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걸 기대를 했어. 적자도 좀 해소하고 우리 기준 직접 표시법 환율을 좀 올려야 되겠어라고 기대했는데 안 오르는 거야. 환율이 오를 거면 환율을 달러로 팔야 되잖아. 근데 각국 정부하고 기업들은 달러 안 팔았어요. 기축통화했잖아 옛날에. 그래서 미국이 피곤해 통화 정책을 해도 환율이 안 올라요. 기축통화했잖아. 지금도 세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은 되게 제한적인 효과를 발생시켜요. 적자국가 갈등 유발시키고 우리나라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큰일일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다 큰일이니까 뭐 큰 문제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은 달러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고 그렇진 않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 여기 보세요. 통화권 발행하게 되죠. 채권이 발행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거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외국에서 바라볼 때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익률이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 형태로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해야 돼 이거. 물가 상승 수습하려면 계속 물가 증발 압력이 반복될 것이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13번과 14번은 한 세트 느낌이 좀 드시죠? 여러분들의 감각적인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배우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국제경제학에서는 실전에서 쓰일 만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경제학 잘하려고 경제신문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전혀 안 읽어도 되는데 나중에 경제신문 관심 갖고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면서도 국제정세만 보고 여러분들 활동 안 할 거니까 그것만 보고 활동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신문 보려면 그때 경제학을 책을 들춰볼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봤던 기업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그 기사를 해독하는 능력을 키워줄 겁니다. 최종 합격하시면 제 교재는 버립니까? 버려요? 버리지 마시고요. 랩이 받침으로 쓰세요. 진짜 필요할 때는 꺼내서 또 볼 수 있도록.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국제경제 테마가 그럴 거예요. 쌍둥이 적자 우리 이야기한 적 있었죠. 감세 정책 하면 재정 적자예요. 정부가 돈을 덜 가져갔으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면 일단은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서 민간들의 소득이 오르죠. 소득이 올라가면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걸 쌍둥이 적자라고 불러요. 다른 거랑 매칭시키면 안 돼.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 이를 우리는 쌍둥이 적자라고 부르는데요. 비현실적이지만 리카도 대등정리를 가정하면 경상수지 적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민간들의 소비가 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카도 대등정리를 가정할 때는 쌍둥이 적자가 실현되지 않을 거고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나머지 전부 쌍둥이 적자를 유발시키는 그런 경제 상황일 것이고 확장적 재정 정책은
뭐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나는 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소득 가설을 쓰건 리카도 대등 정리를 쓰건 경상수지 적자가 실현될 거예요. 목차를 꺼낸 김에 좀 깊은 내용도 담았지만 결론은 정부가 빚을 내면서 우리를 소득을 올려주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난다. 쌍둥이 적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182페이지를 봐주시면 최적 통화 지역 이론 있죠. 이게 옛날에는 좀 구석에 있었던 좀 소외받던 모형이었는데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그때부터 중요도가 확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내용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말씀드릴 계획은 아니라서 단일화폐를 쓰거나 아니면 고정환율을 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 못 사는 국가들이 특히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그 국민이 좀 많았었는데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달러하고 고정을 시켜놨었어요. 단일화폐는 아니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더니 미국은 자꾸자꾸 성장해. 그래서 물건이 비싸도 팔려. 근데 아르헨티나는 성장이 더디니까 안 팔려. 같이 비싸지기만 해. 그래서 죽겠으니까 이제 고정환율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도 통합위원회 제도를 했던 것인데 그거를 떠나서도 어쨌든 외환시장의 안정성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변동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유럽도 그 단일화폐를 쓰는 국가가 많죠. 처음에는 요 같은 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국의 조건이 꽤 엄격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GDP의 2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GDP가 뭐 어떤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상수지가 어쩌네 저쩌네. 소득 수준이 어쩌네. 이러면서 딱 갖춰야 될 조건을 이런 모형적으로 딱 제시를 했더니 두 개 국가밖에 없는 거야. 만족하는 국가가. 그럼 본인들이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아 유럽이 뭉치자. 미국이 자꾸 장난질 할 때 우리가 좀 신경 거슬리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힘이 세니까 뭉치면서 쓰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간 한정 대박인 세일을 했어요. 요 기간 동안에 가입하시는 국가는 한 두 개 정도가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입시켜줄 거야 하고 확 불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티가 안 나요.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유로의 위상도 높고 단일화폐를 쓰면서 또 그 자국의 화폐가 사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유로 자체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심볼리즘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 국가들 내에서 무역도 활발하고 뭐 노동의 이동도 자유롭고 다 같이 잘 사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단일화폐를 써서는 안 되는 조합이었어. 왜냐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은 제조업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 글로벌하게 와도 바로 티가 나질 않아. 근데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공통점이 뭡니까? 응?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고 관광 산업이 굉장한 GDP의 중심을 차지하죠. 거기 스페인은 또 미쳐가지고 잘 살도 못하면서 뭐 축구 선수한테만 돈을 막 천정주로 막 밀어주잖아요. 그런 국가들의 공통점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이 되었던 이런 국가들은 글로벌 침체기에 먼저 무너진 거야.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꽃보다 할배죠. 꽃보다 할배하면 그리스잖아요. 관광 산업은 경제에 타격을 받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우리가 나빠지면 밥을 굶는 게 아니고 물건을 덜 사는 게 아니고 관광을 미루거든. 그래서 그리스가 관광이 뚝 떨어지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 단기 국채가 35% 찍었다니까. 그 안정성 있는 그 국채가 장기 국채 45% 찍고. 그래서 주변국들한테 피해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너네들도 유로를 쓰잖아. 유로를 쓰니까 이탈리아, 독일 참을만 했는데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같은 화폐를 쓰면 안 되는 거였어. 유사해야지 국가 구조가.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은 디테일하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얻는 것과 잃는 거의 교점이 최소 조건이라는 거예요. 가로축은 뭐냐면 국가 간의 산업 유사성, 기초 변수 유사성 말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을 잃어요. 통화 정책을. 독일이 통화량을 늘리고 싶었겠냐고. 근데 그리스는 통화량이라도 늘리고 싶었어요. 통화 정책을 잃기 때문에 따라서 정책의 일부를 써먹지 못하는 너무 치명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일화폐를 쓰면 안 됐었어. 둘은. 피그스라고 하죠. 그리스 포함해서 5개 국가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때. 그리스 지금까지도 투자 부족격 국가예요. 그 좀 살아난다 싶었는데 코로나도 터져가지고 관광산업은 코로나에 미리 터진 거야 사실상. 그지? 그래서 그런 그 관광산업이 실제로 중심이 되는 국가들이 GDP의 90%, 전 인구의 90%가 관광산업에 붙어 있는 국가 그리스. 그래서 가보고는 싶습니다만 실제로는 안 가도 그만인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단일화폐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였다. 비슷해야지. 근데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도 만약에 두 국가의 무역이 활발해졌어. 그러면 단일화폐 써도 되는 조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얻는 건 자유무역, 노동자들의 이동에 따른 효율성의 증가이지만 잃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화 정책을 잃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단일화폐 또는 고정환율 해도 큰 무리 없다고 봐요. 보통은 안 좋을 때 같이 놓고 좋을 때 같이 좋기 때문에 따라서 야, 우리 통화 정책 늘리고 싶었는데 넌 어때?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전화하려고 했어. 이런 관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저기 아랍 국가하고 단일화폐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유가 오르면 걔네들은 잔치죠. 아니 물가가 너무 오르네. 우리는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 아니야. 쟤네들은 경기 호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전화해서 통화량 늘리는 거 어때? 아니 내가 전화해서 통화량 줄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래 이거 꼴이 버린단 말이야. 그 국가의 기초 변수가 다른 국가들끼리는 다른 같은 화폐를 쓰면 안 돼. 근데 유럽이 그래 버린 거예요. 라는 케이스가 어쨌든 최근의 사건으로 좀 더 중요한 모형이 된 것이고 17번 보겠습니다. 17번 펠트스타인 후리오카 논의. 이 역시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만 볼 예정인데요. 내셔널 세이빙 마이너스 투자, 국내 투자로 가도 되고 포린 인베스트먼트 해외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70에 여기가 30 그럴 수도 있고 해외가 엄청 매력적이면 이게 110으로 늘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해외로 50 이럴 수도 있어. 불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따르면 국내 투자와 국내 저축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 그런 전제하에 이제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웬걸 거의 99% 초과해서 대부분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모형에 따라서는 반대 방향도 괜찮은데 이상하잖아. 이상하니까 그걸 펠트스타인 후리 효과의 역설 또는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상할 건 또 뭐야? 마지막 문단. 원래 저축과 투자는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가는 변수니까. 두 번째, 자국 자산 좋아하는 편향성을 고려하지 않으셨군요. 내가 자다 일어났을 때 나 빼고 다 팔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왕이면 자국 거. 3번, 대국은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세계 이자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네 번째, 이자율 평가서 성립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 뭐 법, 제도, 이자율 평가서를 쉽게 성립 안 해. 반대 국가 이자율 오른다고 막 그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지지하게 됩니다. 184페이지. 자본 자유화에 따른 효과.
보통은 자본 유출국은 하나 더 뚫었다 이런 개념이 되고요. 자본 이제 개방이 이루어졌다 하면 보통 유입국이에요. 유입국. 못 사는 국가들이 단기 자본 무서워서 못 받고 있었지. 못 받다가 자본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문제. 긍정적인 효과.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국내 통화량은 많아질 것이고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증대될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바로 또 채권, 증권으로 들어오니까 국내 기업들의 자본이 해외에서 해소되니까 따라서 그 갈증이 풀리면서 투자가 증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금융상품들이 많아져요.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등장되면서 서로 내가 네 돈을 안전하게 만들어줄게 수익률을 더 챙겨줄 수 있는 경쟁 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택폭도 확장되고 수익률도 상승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문제 생기면 해외 채권으로 땜빵하고 해외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채권으로 땜빵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서 리스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원자재는 가격이 저렴해져요. 좋죠? 그리고 교육 조건 개선되고 원화 가치 오르고 1달러 빌렸는데 1,000원 갚아야 되잖아. 근데 환율이 내려가면 800원 갚으면 되죠. 빌렸던 원리금들의 부담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익 상품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떨어질 건데 왜 이게 장점이냐면 부정적인 효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비 평준화. 해외에서 돈 안 갖다 썼으면 지금 두들리고 나중에 좋아질 수는 있었지만 해외에 돈 갖다 쓰면 지금도 좋고 나중에 조금 갚더라도 평평한 소비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점도 있어요. 국내 통화량 증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증대. 이건 어쩔 수 없지.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단기 자본 유출 유입이 많아지면 금융시장 교란이 커지고요. 한투기의 위험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니까 교육 조건은 좋아져도 수출 경쟁력이 나빠져요. 그래서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린 적 있습니다. 스페니시 질병. 단기로 돈 들어와서 장기로 투자했더니 다 내놓으래. 그러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부도난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두습니다. 이를 스페니시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말고도 국경은 재밌는 이론과 모형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간식에서는 기본 강의만 13회, 14회 진행해야 되고 더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 게 국제경제학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수험 여건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모형들이 그렇게 길게 강의하는 거에 비해서 빈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빈틈을 두고 진행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남아있는 앞으로의 객관식 과정까지 2회독만 딱 2회독만 그냥 2회독하면 지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OX를 한번 풀면서 2회독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문제집 있잖아요. 풀었던 문제잖아. 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풀면서 2회독. 푸는 게 먼저, 회독이 나중.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요. 네, 제가 잘 알아요. 객관식 때 여쭤보면 2회독을 계획했었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1회독. 대신 그 1회독은 정독. 2회독이라면 두 번째 회독은 좀 빨라도 좋아요. 예, 좀 아는 거 체크하고 모르는 거 발표치고 그런 회독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회독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2회독이 권장됩니다. 못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못하면 객관식 과정 해당 진도 전에 그 회독을 그 단원별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2회독 하시고 객관식 들으시면요, 그 전에 잠깐 보는 시간이 되게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1회독 정도라면 그 전에 보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잊어버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제 책을 냄비 밑에서 찾았다, 무회독을 하셨다, 객관식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얻는 건 있겠지만 내가 객관식에서 그만큼 얻으려고 에너지를 쓰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반드시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씩 회독 진행해 주셔야 돼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 도저히 회독 못하겠어. 문제 풀기 싫고 그 나눠드린 문제도 풀기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 이제 이해하는데 책만 한번 읽어주세요. 대신 책만 한번 읽으면서 빈틈이 생긴 부분은 교재 QR 코드 찍혀 있잖아요. 지금 기본 강의보다 더 전 단계 강의지만 기본기 쌓는 데는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QR코드 찍어서 한번 회독하세요. 한 번이라도. 네. 1회독은 반드시 하셔야 돼. 진짜. 전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전과목 다 안 잊어버리는 게 최적의 목표이기 때문에 1회독 하는 거예요. 그 입문자 유튜브 올라와 있는 강의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룬 거 없는 게 많아요. 심화된 거 없는 게 많은데 심화된 건 어려운 거니까 객관식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기만큼은 좀 확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나 책 읽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그러면 유튜브 강의라도 한번 보시죠. 그럼 빠른 속도로 두 번 보셔도 되거든 그런 것들은. 그러면 감은 살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회독. 꼼꼼히 구석구석 정독 아니요.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것만 2회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지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긴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 강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기본기가 중요하고 근데 까먹으면은 또 중요했는데 내가 놓쳐버린 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세요. 나중에 못했었어 하고 다시 꺼내는 거 하지 말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당장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타이밍에 시작을 하셔야지 두 번째 회독이 좀 건성이어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자, 이렇게 좀 당부드리면 충분하고요. 기본 강의가 경제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뭐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했죠. 부모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죠. 네, 고생들 하셨고 자, 교재 마인드 교재가 공부의 도착점입니다. 나중에 객관식은 이제 문제집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해야 할 일을 다루고 결국 도착점은 마인드 교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도착점 미리 익숙하게 돌아올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남은 시간 동안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해야 될 과목은 정말 많기 때문에 경제학이 공부가 다른 과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복습으로 페이스를 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식 전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에서 전달드린 거 경제학 기준 뭐라 했더라? 내가 90,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거 100 기준으로 60, 70, 좋으면 70. 객관식에서 남겨와야 되는 거 최소한 50. 이 교재에 50 정도만 남겨오셔도 객관식에서 다시 되살리고 그리고 심화된 내용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자, 이 말 하는 게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힘든데 자, 여기서 기본 강의는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